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문화의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뤄볼 주제는요, 한국의 성과 결혼 문화 및 정치와 교육 문화. 그래서 총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문화, 그다음에 한국의 결혼 문화, 그다음에 한국의 정치 문화, 한국의 교육 문화 이렇게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벌써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인데. 벌써 이제 어떤 한 학기 한 반 정도가 흘러갔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반 정도 흘러갔는데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셨습니까? 어, 저는 좀 높아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에, 그러면은 성과 사랑에 대한 에, 이념 논의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념 규정을 좀 해보자는 거죠, 먼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섹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섹스라는 것은 남녀의 어떠한 생물학적 차이를 전제로 한 생물학적 특징으로 구성되는 생물학적 성을 섹스라고 얘기를 하죠. 어, 거기에 비해서 젠더가 있죠, 젠더.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어가지고 구성된 구체적 행동과 더불어서 그에 준하는 기대를 말하는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성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 안에서는 젠더 이슈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섹스의 개념보다는 어떤 젠더적 개념에서의 사회적 성의 의미가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게 이제 현재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섹슈얼리티죠. 섹슈얼리티. 그럼 섹슈얼리티가 뭐냐? 그랬을 때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욕망, 감정, 사상, 행동,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수반되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섹슈얼리티라는 게 있죠. 어, 더불어서 성적 욕망을 창조하고 조직하고 표현하고 방향 짚는 사회적 과정을 또한 섹슈얼리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또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제 에로티시즘이라는 게 있죠.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그럼 이 에로티시즘이라는 것은 생식이나 자식 등 본래의 목적과는 별개인 일종의 심리적 추구죠. 심리적. 그러니까 섹스 같은 게 어떠한 생물학적인 것의 추구였다면 에로티시즘이라는 것은 심리적. 그러니까 우리가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이런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정신적 이를테면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실용주의적 활동에 대립하는 것이자 단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광기 어린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더불어서 열광, 창란, 광기 따위로 고조되면서 제사나 향연, 놀이, 전쟁, 범죄, 예술, 종교성 등을 지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에로티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 네 가지 정도의 성과 사랑에 대한 논의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먼저 섹스 해가지고 섹스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성이 있죠. 거기에 사회적 성을 젠더라는 말로 쓸 수가 있죠. 다음에 섹슈얼리티는 성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성적 욕망을 섹슈얼리티다. 이렇게 했다면 에로티시즘이다. 이것은 심리적 추구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불어서 어떠한 그 열광, 창란, 광기 따위를 갖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에로티시즘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생물학적 어떤 개념을 넘어서서 권력 혹은 문화, 해방, 실존, 심리 등과 복합적으로 이제 연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어, 더불어서 한국에서의 어떠한 그 성이라는 것은 남성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한국의 그 정체성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남성 중심적이면서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서도 성문화라는 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를테면 뭐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안 돼라는 이런 의식들이 대단히 많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주 뭐 단순한 예로 복장에 있어서도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다 그랬을 때 한국의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니스커트 그러면은 그냥 지금 현재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패션으로서 자신의 어떠한 그 패셔너블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해내고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그런 하나의 옷의 일부분으로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나이가 좀 먹은 분들은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자를 굉장히 뭐냐면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런 여자다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게 이제 어떠한 그 한국 안에서의 남성 중심 사상과 어떤 유교적 그런 영향 관계에 따라서 이 여성은 조신해야 하고 뭐 이를테면 정절을 지켜야 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면으로 본다면 좀 구시대적 그 어떤 악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고방식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것이. 그러한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일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이를테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다가, 좋지 못한 일을 뭐 이를테면 당했다 그러면은, 한국의 이제 어떠한 그 가부장제적 그 사고방식이 녹아있는 남성들은 여자가 방정치 못해가지고 저런 그러니까 옳지 못한 옷을 입고 다녀서 저런 일을 다 당했으니까 그건 당연하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어,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일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국 요즘의 인식은 뭐 그거는 하나의 미니스커트라는 패션으로서 자기가 입고 싶어서 그냥 입는 그런 것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죠. 다음으로 이제 그 급속한 산업화, 그다음에 정보화로 다양하게 이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과 어떤 성적 경험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바른 성문화를 갖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급속한 산업화, 그다음에 또 현재를 이제 정보화 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화 사회 이야기를 할 때 19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를 갖다 이제 70년대, 80년대를 보통 이제 산업화 세대, 그 다음에 90년대, 2000년대를 이제 어떤 정보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 자체가 급속한 어떤 변화를 막 겪었던 다양성과 다변화 시대가 이제 막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적 경험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르지 않은 성문화가 만들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접대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접대 문화. 그 올바르지 않은 성문화라 그랬을 때 접대 문화라는 것은 어떤 그 여성의 성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자신의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성취하려는 경제적 이익 성취를 위해서 여성의 성을 그러니까 접대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여성의 성을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이로운 쪽으로 어, 만들려는 그런 그 잘못된 성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한 것이 일정 부분 한국 안에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룸살롱 문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접대 문화의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한국의 어떤 어두운 측면이죠. 어두운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접대 문화 같은 것들은 또 그런 측면도 있죠. 한국에만 있는 것은 또 아니지요.
전 세계의 어떠한 그 성에 대한 성 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표출돼서 양성적 측면도 있지만 음성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한 양쪽 측면의 어떤 성 문화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어떠한 그 성과 사랑에 대한 논의를 좀 맞춰보고요. 한국의 성문화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의 성문화 변천 했을 때 먼저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의 사랑과 그러니까 만남,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실행됐던 게 이제 고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고조선에 오게 되면 단군 신화에서 인간이 된 웅녀와 하느님의 아들 환웅 사이에서 단군 왕검이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남녀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일시적으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환웅이 웅녀와의 어떠한 그 성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단군 왕검이 태어났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그냥 환웅이라는 그 존재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임신 후에는 아버지 존재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고조선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의 어떠한 단군 신화를 통해 드러나 있는 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이 삼국 시대에 오게 되면 남성은 가족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우자 외의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성통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떠한 삼국시대부터 이러한 남성 중심적 사회 체제라는 것들이 남성에게는 되게 관대한 성 문화가 유지되었던 반면에 여성에게는 성통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여자들에게는 금기 사항이라는 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넌 이걸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이제 타부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타부시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한국에서 이 타부시한다, 타부 이거는 금기 사항 아닙니까? 금기 사항. 통제 이런 것들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거죠. 근친혼 이런 것들이죠. 근친혼은 안 된다라는 것은 그 근친 간의 어떤 혼인 관계라는 것은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는 근친혼이 허락이 됐었거든요. 그거는 자기들끼리의 어떠한 순수 혈통주의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게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어떤 가족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배우자 외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처첩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가 있고 첩이 있는 겁니다. 그 처첩 문화라는 것은 이 일부 일처제의 국가거든요. 한국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층들, 귀족이라든지 양반과 같은 상류층들에게는 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본다면은 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였죠. 고대부터. 어,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 부여는 투기가 강하게 규제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라는 상대적으로 투기나 간음에 대한 통제가 약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투기라는 것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남자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여자가 그 남자를 갖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뭐 여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통 이제 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규제를 했다라는 거죠. 여자는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 부여가 그 투기를 강하게 규제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라에서는 투기나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그 결혼을 한 상태에서 또 다른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혹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어떤 통정하는 것, 정을 통하는 그런 사이를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거죠. 어, 그것은 이제 신라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면으로 보면 여성 여왕들이 나오거든요. 신라에서. 그래서 뭐 선덕 여왕이라든지 진덕 여왕과 같이 왕이 여성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삼국시대의 뭐 고구려 백제 뭐 부여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성에 대한 것이 관대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시대가 있는데요. 이 고려 시대에는 남녀의 성과 사랑이 굉장히 활발하게 비교적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고려 이후에 이제 조선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 조선 시대는 어떤 유교를 하나의 그러니까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에게 많은 규제와 통제가 있죠. 그렇게 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려 시대에는 훨씬 더 그게 자유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니까 그 고려 시대의 어떤 고려 소교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남녀 상열지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남녀 상열지사라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상열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눠가지고 누는 이야기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 해가지고 뭐 쌍화점과 만전춘이라는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화점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 쌍화점이라는 그 고려 과유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쌍화점이라는 것이 쌍화라는 것은 이제 만두입니다. 만두. 그래서 쌍화점 하면은 이제 만두 가게거든요. 그래서 그 만두 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더니 회회압이 내 손을 잡아 끌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회압이라는 것은 그 회회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랍 정도 됩니다. 아랍. 그러니까 그 아랍인이죠. 아랍인이 내 손을 잡아 끌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려 시대 때 갑자기 회외아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만두 가게 갔더니 내 손을 잡아 끌고 거기에서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남녀 상열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만 단순하게 보아도 굉장히 자유로운 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떠한 그 소교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소교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어떤 성의 자유로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이제 그런 그 소교 등의 내용들을 통해 보아도 비교적 자유로운 성문화가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고려 말에 이르게 되면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적 문란이 굉장히 심해지죠. 성적 문란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러한 그 조선 시대가 유교적 이념을 통해 가지고 성을 굉장히 통제했던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것은 이제 고려 시대 고려 후기에 오게 되면 그 성적 문란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뭐 국가 기강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성에 대한 통제를 했던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유교적 이념 지배로 인해서 성에 대한 금기와 가부장제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이중적 성윤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왜 이중적 성윤리를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 때 비교적 엄격한 성윤리를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 외출할 때도 이렇게 얼굴을 뒤집어 쓰고 치마 같은 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대표적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7살 이상이 넘어가면 부동석 같이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에 대한 통제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면은 무조건 이제 어떠한 쓰개 치마라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떤 그 이거죠. 이슬람에서 어, 좀 종교적으로 그 하는 건 뭐하지만은 그 여성을 굉장히 통제하지 않습니까? 히잡 문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여자들이 어떤 쓰개치마라는 거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양반 계층, 그러니까 밑에 서민 계층들은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자유로웠는데 양반 계층들에게는 그런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엄격한 성윤리를 막 강요하거든요. 양반 사회 안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양반 남자들은 본처 이외의 기녀 혹은 노비 등을 어떤 성을 소유하는 게 가능했던 처천 문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첩을 두는 거를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중적 성윤리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성의 통제를 통해 가지고 규제하고 압제하고 못하게 하면서 남성들에게는 너는 괜찮아. 너는 양반 남자이니까 첩을 두는 건 괜찮아.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춘향전의 내용을 보면은 춘향이가 결국은 첩의 자식이거든요. 첩의 자식. 그러니까 전직 그 시장,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이죠. 남원이라는 남원시의 전직 시장 딸이 춘향이거든요. 그런데 그 춘향이의 엄마는 관기입니다. 관기라는 것은 기생이죠. 기생인데 관기, 그러니까 관청에 소속된 기생이었던 건데 관기이면서 퇴기였습니다. 퇴기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차면은 어, 어떤 유흥이나 이걸 할 때 그 기생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궈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이가 먹으면 퇴기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떠한 그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퇴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퇴기가 되기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춘향이 어머니는. 그래서 그 춘향이 어머니는 기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춘향이 역시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처천 문화에서 첩의 아들과 첩의 자식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서자라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한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첩의 자식이라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서자, 서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첩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자나 서얼들을 굉장히 천시 여겼기 때문에 서자나 서얼들은 중앙 정치 무대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허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어떠한 그 왕자들, 왕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이런 겁니다. 정통 왕비의 자식들은 대군이라는 호칭을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뭐 안평대군이라든지 수양대군, 대표적인 게 이제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 해가지고 수양 뒤에 붙은 대군이라고 붙죠. 그 대군이라는 용어가 붙으면 정실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첩의 자식들, 그러니까 후궁들이죠. 후궁들의 자식들은 군을 붙였습니다. 군을 붙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연산군이나 광해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연산군, 광해군 하면은 그 군을 붙인 것은 그들은 첩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후궁의 자식이었다. 그 다음에 공주가 있거든요. 여자들을 표현할 때도 공주는 정실 부인에게서 나온 여성 왕 그러니까 그것을 여성을 공주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옹주라는 게 있습니다. 옹주. 옹주는 첩의 딸입니다. 첩의 딸을 옹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완옹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화완옹주가 마지막 그러니까 공주로서 어떠한 그러한 그녀의 일생을 다뤘던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랬었죠. 그래서 대군과 군, 공주와 옹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에서부터 그런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이 서얼들을 굉장히 천시 여겼죠.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만 그게 허용됐다는 것 자체가 이중적 성윤리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화기를 보시면 개화기 이후에는 근대 서구 영향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연애나 자유결혼 사상이 신여성을 중심으로 대두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앞서 제가 이제 어떤 한국의 전통적 결혼 문화 안에서 보면 그 결혼의 과정을 쭉 한번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보면 뭐 사주단자를 가지고 와서 서로 성사되고 결혼이 성사되고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중매라 그러거든요. 중매. 그러니까 그 중매라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유연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안과 집안이 결합하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안에서 보면 결혼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연애가 없었는데 춘향전 아까 이제 춘향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춘향이와 이몽룡은 자유연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네 타고 있는 모습을 본 이몽룡이가 반해가지고 춘향이를 갖다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초파를 던져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자유연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는 자유연애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로 금기가 됐었냐면 이제 조선시대 그 놀이문화를 갖다 제가 말씀드릴 때 널뛰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널뛰기. 그럼 널뛰기라는 건 뭐냐면 그 판자를 놔두고 판자 사이에다가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이 튀면은 그 널뛰기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툭 내려가면 또 툭 올라갔다가 이쪽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런 식의 하는 게 널뛰기거든요. 그런데 그 널뛰기를 했던 그 이유를 보면 여자들은 바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을 함부로 양반 여자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널뛰기라는 그 하나의 놀이문화를 통해 가지고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띄임으로써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갔을 때 바깥을 이렇게 담장 밖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장 밖을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자신의 어떠한 그 담장 밖의 모습에 대한 동경을 해소했던 그런 측면의 놀이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참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음. 그렇듯이 여성의 어떠한 성에 대한 통제가 심했던 조선이었기 때문에 이 근대 이제 서구 영향으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 사상이 신여성을 중심으로 이제 대두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유토피아적 이상이죠. 그냥 신여성에게 대두되었던 실질적으로는 행해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유토피아적 이상으로만 이야기됐고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자유연애가 이야기됐지만 실제로 그러면 자유연애를 했느냐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자유연애나 어떠한 자유결혼이 성행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든지 농촌에는 역시 구시대적 어떤 성풍속이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개화기 이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1970년대 어떤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낭만적 사랑이라든지 연애 결혼, 그다음에 핵가족 이런 꿈들이 비로소 이제 실행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어떤 성문화라는 것은 성과 사랑, 결혼이 필연적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 위에서 비교적 다양한 성 풍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어떠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적 압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통제와 압제가 여성에게 굉장히 상당히 있었던 편인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사회 안에서 젠더 이슈들이 많이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어떠한 성을 상품화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성 상품화 논란은 계속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죠. 그 성 상품화 논란은
지속적으로 TV 같은 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돌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성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 나올 때 옷 자체를 굉장히 섹시한 컨셉을 잡아가지고 나오면은 그때 바로 이제 따라 붙는 것들이 바로 성상품화 논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성의 성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극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한국의 성문화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좀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길어져 버렸네요.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결혼 문화를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잠깐 이제 버퍼링이 좀 있었던 거 아이고 제가 그 슬라이드를 좀 잘못 설정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결혼의 형태라는 것은 한국 사회 안에서 결혼의 형태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로서 결혼을 이제 일부 일체제 결혼을 법률로 정해놓고 구성원 역시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혼의 형태라는 것을 일부 일처제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결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앞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봤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또 이후에 제가 그 유튜브에 영상물을 올려놓은 것에서도 보면 그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영상물이 결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결혼 문화의 변천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이제 고대 사회. 그래서 고대 사회는 혼인할 때 결정권을 역시 이제 부모들이 가지고 있고 같은 신분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같은 신분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조선 시대까지. 그래서 그게 깨지지가 않죠. 동일한 신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귀족은 귀족끼리, 서민은 서민끼리, 천민은 천민끼리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귀족과 천민이 결혼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 한국 그 결혼 문화 안에서 조선시대까지 내려온 하나의 모든 사회에 통용됐던 그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근대에 이르게 되면 깨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한 결혼 문화라는 것은 꼭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죠. 다른 여타의 나라들에서도 어떠한 그 신분제에 의한 결혼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 그 구분화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혼인은 양편의 어떤 시족이나 가족 간의 집단적인 어떤 계약 형태를 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이 결혼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족이나 가족 간의 집단적 계약 형태를 띄었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의 혼인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으로 본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 혼자만의 어떠한 그 연애에 의한 자유결혼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집안이 그러니까 한 집안을 대표하는 남자가 있다. 그럼 또 다른 한 집안을 대표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집안과 집안끼리 맺어짐으로써 어떠한 그 두 집안의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로 만들어짐으로써 그러한 제도들이 정착이 됐고 그러니까 그거는 인류사에 있어서 결혼이란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 측면들이. 그러니까 어떤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다. 혹은 그 집안과 집안 간의 결합이다. 시족과 시족 간의 결합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죠.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 그 그러니까 신라 말에 오게 되면 통일신라 말에 오게 되면
그 지방 호족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방 호족이라는 것은 그 지방에 뿌리를 둔 쉽게 얘기하면 힘 있는 집안이죠. 힘 있는 집안들. 그 힘 있는 집안들과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네 집안을 내가 인정해 줄게. 대신 네 집에 딸 한 명을 내 부인으로 보내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건의 부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조 왕건의 부인이 굉장히 많고 그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굉장히 많죠. 그것은 결혼을 하나의 어떠한,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를 위한 국가 통합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했던 측면입니다. 그것이. 아,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고대 사회까지의 이러한 그 결혼의 형태가 이러했다면, 이것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고려 시대에 오게 되면 어, 민간의 경우에는 일부 일처제이면서 동성근친혼, 그 다음에 자유혼, 중매혼, 이혼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히려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상당한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됐죠. 그 다음에 같은 신분끼리 결혼하는 것이 역시 지켜졌고요. 왕실이나 일반에서는 근친혼이 보편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근친혼을 하느냐? 바로 자기 집안들, 그 다음에 자기 시족들, 끼리 뭉쳐야지 그 전통이, 좋은 혈족의 전통이 유지된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근친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왕실에서도 근친혼이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왕족 안에서. 그것은 같은 왕족끼리는 그 피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테면 천족이라 그러죠. 하늘이 내린 씨족이라는 거죠. 그러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근친혼을 허용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여성의 어떤 재혼의 제약이 없었다. 고려시대는 오히려. 더불어서 처가살이가 가능했습니다. 처가살이. 그러니까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죠. 그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것이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의 혼인 부담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국제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회회압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성, 그러니까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국제 도시로서 상당히 활발한 어떠한 국제 교류가 이루어졌던 국제 도시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혼, 국제결혼도 타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 고려시대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혼인이라는 것은 결국 두 집안의 결합을 의미하게 되고, 여자가 혼인을 해도 성을 바꾸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의 성을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자가 시집을 온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의 성을 따라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혼인이라는 것 자체를 집안과 집안끼리의 어떠한 결합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아직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대사라 그러거든요. 혼인을. 그럼 대사라는 것은 큰 일이라, 집안에서 아주 큰 행사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집안에서의 가장 큰 행사냐라고 했을 때 집안과 집안끼리 만남이라고 지금까지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집안의 어떤 공존을 통해 가지고 그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여자 집안의 어떤 대표성과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외척 세력들, 그러니까 여자 왕비죠. 왕비 외척 세력들에 의한 그 정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동 김씨라든지 파평윤 씨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안동 김씨 집안이라는 것은 그 그러니까 정조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고 나서 순조가 등극을 하거든요. 그 순조의 부인이 왕비가 안동 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동 김씨 외척 세력들이 순조, 철종, 순조, 헌종, 철종, 그 다음에 이제 고종,
이르게 되는데 그 순조, 헌종, 철종 그 3대에 이른 왕 동안에 그러니까 안동김 씨가 외척 세력이었던 게 순조, 그 다음에 풍양조 씨가 외척 세력이었던 게 헌종, 그 다음에 철종이 다시 안동김 씨, 이런 식으로 그 3대에 걸쳐서 외척 세력들이 발호하게 되고 어떤 조선 후기 어떤 혼란상을 주도했던 그 외척 집안이었죠. 그렇게 되니까 그 외척 집안들이 발흥을 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나라를 갖다가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어, 그런 것들만 봐도 그러니까 여성이 단순하게 그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자유연애의 지금의 현재의 어떤 자유연애적 그 인식에서 바라본다면 그 자유연애라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여성의 자유로운 그 감정선, 그다음에 남자의 자유로운 감정선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한국 안에서 어떤 전통적인 결혼 문화 안에서 본다면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합이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현재까지도 그것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어떠한 그 혼사에 있어서 자유연애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중매로 지금은 혼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유연애를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자유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것은 두 집안이 서로 화합하는 그런 차원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 북의 가족 사회, 북의 가족 제도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고 가족의 그 어떤 가족의 안정을 절대시하는 그러한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두 집안이 안정되는 거죠.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혼인은 중매로 했고 같은 신분끼리 그다음에 이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동성 결혼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한국 사회 안에서는 동성 동본 혼을 법률로 허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이제 동성 동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성이죠. 동성이면은 같은 성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김씨, 이씨, 박씨거든요. 김이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김씨, 이씨, 박씨끼리는 서로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본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면 아까 안동 김씨, 풍양 조씨라 그랬죠. 그럼 안동 김씨라 그럴 때 앞에 안동이라는 게 붙죠. 그리고 풍양이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그게 본입니다. 본. 본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회 안에서 본적 그러면 본적이라는 것은 원래 그 성씨가 가지고 있는 성씨가 출발했던 그러니까 맨 처음 성씨가 출발했던 그 맨 위에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시조가 어느 지역 출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본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 그러면 안동에서 출발한 김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풍양 조씨 하면은 풍양이라는 그 지역에서 출발한 조씨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동본입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끼리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안동 김씨끼리는. 그게 이제 동성 동본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이 족보라는 게 있거든요. 족보라는 건 뭐냐면 가족의 어떠한 가계도를 만들어 놓는 게 족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족보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약화됐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 그 머릿속에는 이 족보 그러니까 가족의 어떠한 그 가계도를 그려놓은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씨끼리는 친척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뭐 사촌, 팔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끼리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이 바로 동성동본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규제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동성동본의 어떤 결혼을 실질적으로도 법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같은 집안끼리 이제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측면을 이해하고 가시면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참 우습죠. 왜 그러면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근친혼이라든지 동성 근친혼을 다 허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선 시대 와가지고 그것을 금지했는데 그 불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뭐 5천 년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500년 동안을 금지했던 건데 마치 그것이 지금에는 당연한 것처럼 통용이 되고 사람들 인식이 거기에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적 역사 안에서 조선 다음이 바로 조선 대한제국이었고요. 대한제국 다음이 일제치하였고 그 다음이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안에서의 그 인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죠. 그런 인식들은. 더불어서 이제 상중,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는 혼인을 하지 않고 상중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상을 당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상을 당했다, 할머니 조부의 상을 당했다, 혹은 부모의 상을 당했다 그랬을 때 상중에는 혼인을 하지 않고요. 조광지처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결혼했던 그 여자를 보통 이제 조광지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광지처를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죠. 한국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광지처를 버리면 반드시 나중에 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광지처를 버리지 않고 여성은 정절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남편 사후에는 재혼을 금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아까 고려 시대가 상대적으로 그 여성에게 자유로운 어떤 성문화, 그 결혼 문화라든지 성문화를 가지게 했다라는 것이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조선 시대에 오게 되면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후에 재혼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개화기 이후를 보시면 개화기 이후의 어떤 결혼 문화라는 것은 유교식 절차에 따른 혼례는 개량화된 결혼식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개량화된 결혼식 형태로 변해서 결혼식장이라는 거죠. 결혼식장이라는 어떠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대부분의 결혼이 그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간소화된 신식 결혼식이 성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장소로도 예배당이라든지 절, 신문사 등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명월관 같은 대형 요리집을 활용한 그런 결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이 좀 더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게 개화기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 이미 190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본국인과 그러니까 이 조선의 사람들과 이민 간 사람들 사이에 사진 결혼이 성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보내주고 그 사진을 보고 신부 괜찮아 하면은 그 신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뭐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사진 결혼이라는 게. 그런데 뭐 당시 어떤 한국적인 그 결혼의 풍습을 놓고 보면 그거는 뭐 크게 그 이상스러운 행위는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은 중매라는 것도 거의 보면은 중매 결혼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러면은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얼굴을 보는 겁니다, 서로. 그 전까지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마나 웃깁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얼굴도 모른 채 그냥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그 혼인 그거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떤 면에서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결혼 풍습으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 그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면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다음으로 이제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사회 안에서의 어떤 결혼관이라는 것이 이제 변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그러다 보니까
결혼관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 부분 과거에 비해서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 가지고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이라고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죠. 음, 여성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낳아도 하나 정도 많으면 2명 이렇게 낳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 고령화라는 것은 어,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사회 자체가. 그다음에 결혼 적령기는 남자가 30세, 여자는 28세가 현재는 이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냐 그랬을 때 뭐 남자는 한 30살 정도, 여자는 28살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빨리 결혼하는 것을 되게 장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 몇 살, 그러니까 10세가 넘어가면 결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한 4살, 5살 정도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남자가 30세, 여자가 28세, 여자가 이제 30을 넘어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늙게 출산하는 그런 노산의 위험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출산을 더 꺼리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어떠한 혼전 동거라는 것은 결혼을 하기 전에 같이 사는 거를 혼전 동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하기 전에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요. 이혼은 안 된다는 비율이 나이를 먹을수록 높으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의 어떠한 결혼 문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뤄봤던 게 성문화와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마치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도 또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여러분 아무튼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정치와 교육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